자, 오늘은 2024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 문제를 좀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수능이 좀 많이 불수능이었다라고 하죠. 뭐 수능에 대해서 잠깐 한 1분만 이야기를 하자면, 대통령께서 이제 킬러 문항을 없애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난 다음에 이제 교육과정평가원이 굉장히 많이 곤혹스러워졌어요, 사실은.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볼 만한 건 없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 난이도를 조절을 해야 상위권 학생들이 변별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수능 자체는 상당히 어렵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불수능이 됐고 수능 만점자는 한 명 정도밖에 나오지 않는, 그러니까 뭐 우리 학생들이 공부해야 되는 건 항상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정치를 하는 분들이 이제 여러 가지 측면에서 정치적인 어떤 유불리를 고려해가지고 수능을 쉽게 어렵게 이렇게 단기적으로 내는 경우들이 더러 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지시를 한다고 해서 그게 딱 100% 먹히는 경우가 항상 있지는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항상 준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쉽게 나오느냐 어렵게 나오느냐가 아니고, 이제 우리가 평소에 특히 국어에 있어서는 좀 더 많은 작품들, 많은 문제들을 접하면서 수능 유형에 가깝게 공부를 해야 한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래서 뭐 킬러가 없다고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이제 비문학에서의 어떤 과학 지문, 이번에 비문학에서 과학 같은 경우는 뭐 대통령이 지시를 했기 때문에 빠졌죠. 그렇다고 해서 국어가 그거 하나 없어진다고 해가지고 뭐 쉬워지고 그런 건 절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전반적으로 좀 어떤 예측을 뭐 이게 이렇기 때문에 저렇게 될 거다 이런 식의 어떤 공부 방법보다는 그냥 폭넓게 공부를 해주시는 게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자, 풀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3번은 최근 한 2년 정도 전부터 이제 시작이 된 건데 좀 쉬운 문제들을 이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1에서 3번 같은 경우는 좀 틀리면 안 되는 것들인데 독서에 관한 것들을 주로 냅니다. 그래서 한번 간단하게만 읽어볼게요. 그래서 독서는 독자가 목표한 결과에 도달하기 위해서 글을 읽고 의미를 구성하는 인지행위다. 그래서 인지라는 것은 acknowledge라고도 하죠, 영어로. 그래서 이제 우리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어떤 그런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독서에서 초인지는 독자가 자신의 독서 행위에 대해서 인지하는 것으로 자신의 독서 과정을 점검하고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첫 번째 단락에서 이제 점검하고 조정한다라는 것을 얘기했기 때문에 어떤 그 독서 과정의 전반적인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풀어가는지를 봐야겠죠. 그래서 두 번째 단락에서 나오는 이제 초인지라는 이제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주목해야 봐야 되는데, 이제 초인지라는 것은 시작 후에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 전략이 효과적이고 문제가 없는지를 평가하면서 점검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보통 글을 읽을 때는 어떤 내가 잘 읽고 있는지를 평가하기보다는 그냥 내가 이해하는 대로 읽는 것이 기본적인 것인데,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초인지 같은 경우는 점검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이를 해결해야 된다. 우리가 이제 독서에서 보면 이제 과학이나 기술 지문 같은 것들이 대체로 이렇죠. 뭐 한 두세 달러 정도 읽다가 보면 내가 지금 무엇을 읽고 있는지를 잘 모르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뭐가 잘못됐는지를 판단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독서 중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살펴보고 방해하는 생각들을 분류해 보면서 문제점을 파악해 본다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단 없이 이어지는 상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들 이제 시간에 쫓겨서 이제 시험 문제를 풀기 때문에 그냥 문제를 발견하지 못한 상태에서 쭉 그냥 계속 읽는 경우들도 있죠. 그래서 그러다 보면 의도한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방법으로 읽기를 진행하거나 자신이 이해한 정도를 판단하지 못하는 애가 그 문제다. 그래서 이 문제 발생 여부를 점검해야 된다라고 필자는 문제 제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전략을 조정하는 과정에 초인지라는 것이 동원이 되는데, 지금 사용하고 있는 전략을 계속 사용할 것인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리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른 전략에는 무엇이 있는지, 사용 절차 조건은 무엇인지, 그리고
독자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전략이 뭔지, 어떤 순서가 무엇인지, 그리고 최적의 전략이 무엇인지 이런 것들을 능동적으로 구성해 간다라고 해서 지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문제를 살펴보시면 답이 5번이겠죠. 그래서 어떤 그 해결하기 위해 새로 전략한 전략은 점검과 조정 대상이 되어야 할 필요가 있는 게 아니고 포함시켜야겠죠. 제가 하면 안 되겠고. 그리고 A에서 알 수 있는 내용은 아까도 읽었지만 독서 진행 자체는 그냥 읽을 수 있어요. 쭉 읽을 수 있는데 네, 이 목표에 부합하지 않게 사실 이해하지 못한 상태에서 그냥 글만 읽는 그런 경우들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3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3번 같은 경우는 자, 이제 이 초인지 방법을 동원해서 학생이 독서를 하고 있는 방법인데, 그래서 A, B, C, D, E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들을 요 방법을 적용해서 읽었을 때에 적절하지 않은 내용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인데 답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보면 이 처음 나왔을 때 무시하고 읽었는데 다시 등장해서 문맥을 예를 통해서 의미를 가정하고 읽어봐야겠다. 그래서 기억을 판단해서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사용한다라고 했는데 새로운 전략을 사용해야겠죠. 왜냐면은 지금 사용 중인 전략을 계속 한다기보다는 내가 모르는 뜻이 나왔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시 등장했을 때는 새로운 전략을 사용했다라고 판단을 해줘야지 이건 계속 사용하고 있는 건 아니죠. 그래서 1번으로 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었다. 자, 4번부터 7번은 정치 지문인데 굉장히 오랜만에 수능이 등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선거가 이제 내년에 있기도 한데 총선이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보도들을 하게 될 때 이제 흔히들 이제 경마식 보도라고 하는 게 A 후보가 38.5%, B 후보가 36.8%뭐 이러면 되게 경합을 보이고 있는 것 같죠. 뭐 그러다가 막 갑자기 B 후보가 역전을 했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 박빙의 승부가 뭐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표현들을 계속 쓰는 게 이제 경마가 우리 경마장을 가본 친구는 별로 없을 텐데 그래서 1번 말, 뭐 2번 말 딸립니다. 막 이렇게 하면서 이제 그런 보도를 경마 중계하듯이 한다는 것을 이제 경마식 보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장단은 있어요. 이게 어쨌든 수치를 가지고 누가 앞선다, 뒤선다. 우리가 이제 축구 경기나 농구 경기 같은 것들 볼 때도 재미가 있는 이유가 엎치락뒤치락 막 역전하고 이러는 것들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어떤 무관심한 유권자들의 선거 참여를 어, 이렇게 독려하는 데 있어서는 장점이 있긴 하겠지만 사실은 이제 그런 어떤 수치적인 거 누가 1위다, 2위다 이런 거에만 치중을 하다 보니까 어떤 그 중요한 의제, 그러니까 우리나라 국가 아젠다랄지 혹은 이제 총선이라고 하면 국회의원 선거에서 그 지역의 이슈가 뭔지 이런 것보다는 뭐 이제 누가 더 앞선다, 몇 퍼센트 차다, 뭐 이런 것들에만 문제를 어, 포커스를 준다 이런 게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 결과를 여론조사 결과를 언제든지 보도하는 것은 가능한데 우리 여론조사라는 게 전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모집단 중에서 표본 집단이라고 해서 그 대표성을 띠는 남성과 여성 그리고 20대부터 뭐 한 60대, 70대까지 그 세대별로 추출해서 이렇게 여론조사를 뭐 1000명, 많게는 한 10만 명 이렇게까지 하게 되는데 그걸 이제 투표 마감 시각까지 금지를 시키는 거죠. 6일 전부터. 근데 이런 규정이 이제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게 아니냐라고 누가 이제 헌법재판소에 판단을 의뢰한 거죠. 위헌이 아니냐, 헌법에 어긋나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왜 합헌 결정을 내렸냐? 그래서 이 표본 오차를 감안했을 때 이 지지율 차이가 오차 범위 내에 있을 때 이제 경합이라는 표현은 무방한데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 우리가 오차 범위가 발생하는 게 우리 이제 대충 이런 거 들어보면 신뢰도 95%에 플러스 마이너스 2.5% 오차를 뭐 보이고 있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오차라고 하는 것은 이제 표본 우리가 모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분모 얘기하는 것인데
모든 사람을 전수조사할 수가 없기 때문에 표본을 가지고 하기 때문에 항상 오차가 발생합니다. 통계학으로 돌려봤을 때. 근데 그 오차 범위 안에서 앞서는 거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오차가 발생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열화, 서열화 이런 것들을 나타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는 것이 이제 두 번째 단락에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고, 세 번째 단락에서는 선거방송 토론회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공직선거법에 규정된 것은 이제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의 대표거나 직전 선거에서 3% 득표 이상을 한 정당이 추천한 후보자, 그리고 언론기관의 여론조사 결과 평균 지지율이 5% 이상 되는 사람을 초청하고 있다. 선생님 볼 때는 뭐 이렇게 합당해 보입니다. A, B, C 이렇게 세 가지 조건이. 근데 이제 초청 대상이 아닌 사람들도 이제 당선이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그 어떤 어, 그런 별도의 토론회 개최도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의 토론회가 A 토론회, B 토론회를 실제로 따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 소수 의견 중에 사실은 어떤 그 대통령 후보에 출마한 사람이 아니 이게 기회균등의 원칙에 어긋나는 거 아니냐. 정치 신인도 대통령 후보 될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할 수 있게 해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했지만 이게 위헌이 아니다라고 결정을 했습니다. 다수 의견은 뭐냐면 만약에 이제 100명이 다 나왔으면 100명을 다 토론회를 하게 해버리면 어떤 정책적인 질문을 했을 때 답을 하는데 굉장히 제한이 있겠죠. 심층적인 토론이 이루어지기 어렵겠죠. 그래서 이 어떤 정도 선에서의 어떤 제한이라고 하는 것은 합리적 제한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소수 의견은 자, 모든 유권자를 동시에 보지 못하기 때문에 차별적일 수 있다라는 의견을 냈습니다. 이것도 지문 자체는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4번을 보면 이제 답은 5번이 되겠죠. 이런 경마식 보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경마식 보도가 안 좋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혹시나 착각해가지고 이렇게 관심을 갖도록 하면 안 돼. 이런 식으로 자기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풀면 절대 안 됩니다. 항상 비문학에서는 지문에 근거해서 문제를 푸셔야 된다. 자, 5번 같은 경우는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잘 보면 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의 자유가 충돌한다. 이게 둘 다 지문에 등장을 했기 때문에 대충 보면 그래 뭐 이런 걸 헌법재판소에서 논의했지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아니고 여론조사 기간의 공표 금지, 그러니까 6일부터 이제 투표일까지 그걸 공표하지 못하는 것이 국민의 알 권리와 언론 자유와 충돌되는지에 대해서 판단한 것이죠. 그러니까 답이 3번이 되겠죠. 잘 읽어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은 경우는 이제 A, B 입장에 대해서 보면은 답이 이제 2번이 되겠죠. 3점짜리 문제였는데, 자, 주요 후보자의 정책이 가진 치명적인 허점을 지적하고 좋은 대안을 제시해서 유명해진 정치 신인이 선거방송 표창 대상 후보자 토론에 초청받지 못한다면 A 입장은 약화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갑자기 정치 신인이 막 떠올랐는데 그 신인이 뭐 여기서 제시했던 어떤 5인 이상의 국회의원을 가진 정당이거나 어, 언론조사에서 5% 이상을 못 받았던 이유로 그 이후에 받을 수는 있는데 못 받았던 이유 이렇게 되면 A 입장은 약화가 되겠죠.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자 7번 문제 같은 경우도 크게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도 답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되겠는데, 자 그래서 2차 조사 결과를 선거 9일 전에 A 후보는 B 후보에 조금 앞서고 C 후보는 3이다 라고 보도하는 것이 나에게는 위배가 되지만 나에게는 위배가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틀린 표현으로 우리가 봐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답을 또 2번이 틀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 같은 경우가 선거방송 심의 특별 규정이고 그 다음에 다 같은 경우가 선거방송 여론조사 준칙이죠. 그래서 선거방송 심의에 관한 특별 규정 같은 경우는 이 서열이나 우열을 나타내는 보도를 금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여론조사 보도 준칙 같은 경우는 경합 표현까지는 괜찮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뭡니까? 시 후보가 어쨌든 조금 앞선다라는 표현을 썼죠.
그래서 조금 앞선다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면 오차 범위가 8.8%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2차 조사 결과에서 A 후보가 B 후보에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죠. 뭐라고 해야 됩니까? 어, 경합이다라고 표현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누가 누구를 앞선다라고 표현을 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에서 위배가 된다라고 표현한 것도 맞고, 그리고 C 후보가 3이다라고 표현한 것도 어떻게 보면 맞는 것 같지만 뭡니까? 어, 그래서 그 서열화, 오차 범위 내에 앞섰다라고 하는 것도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나의 위배가 되지만 나의 위배가 되지 않았다가 아니고 나와 다 모두 위배되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2번이 틀렸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8번부터 11번은 약간의 수학이면서 약간의 과학적인 그런 지문이기는 한데, 이것도 수능치고는 좀 쉬운 편이긴 했어요. 근데 이제 중간 정도 넘어가다 보면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 부분들이 좀 없지 않아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한번 보겠습니다. 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데이터의 정확성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결측치 이상치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우리가 흔히 쓰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에 결측이라는 것은 이제 뭔가 결함이 있다, 빠졌다 이런 뜻일 거고, 이상치라는 것은 어떤 제대로 된 통계가 아닌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그래서 어떤 그것들을 제대로 나타내기 어렵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단락에서 결적치는 데이터 값이 빠져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적치를 처리하는 방법 중 하나가 다른 값으로 결적치를 채우는 것인데, 평균 중합 최빈 값을 사용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 우리가 이제 그 평균은 뭔지 알죠? 총합을 해서 그래서 n분의 1을 나누는 것을 우리가 평균이라고 하고, 중앙값이라고 하는 것은 그 평균하고는 다르게 0점부터 100점이 있으면 그냥 일괄적으로 50점이 이제 중간값이 될 것이고, 최빈값은 우리가 통계에서 가장 많이 분포가 나타나는 여기를 이제 최빈값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두 번째 단락에서 해놨고요. 세 번째 단락을 넘어가게 되면, 그래서 우리가 이 이상치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데이터의 다른 값에 비해서 유달리 크거나 작은 값을 얘기하는데, 이 데이터를 수집할 때 측정 오류 등에 의해서 주로 생긴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데이터라는 것이 항상 숫자라는 것이 뭐 거짓말을 하지 않고 객관적이다 뭐 이런 평가들을 많이 하지만, 그걸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집계하는 데 있어서는 오류가 생길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이제 왜곡하는 데이터 값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뭐냐면은 최근에 오타니 라는 미국의 그 MLB 선수가 7억 달러, 우리 돈으로 9,240억 원에 LA 다저스하고 10년 계약을 했어요. 근데 이제 KBO 전체 연봉이, 전체 선수가 받는 연봉을 총합을 해도 3천억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오타니 선수의 연봉을 만약에 만약에 국가대표팀하고 연봉을 포함해버리면 일본 국가대표팀의 연봉이 엄청나게 올라가 버리겠죠. 그래서 왜곡이 생기죠. 그럼 일본 국가대표팀 자체가 엄청나게 많이 연봉을 받는 것 같지만 사실은 오타니 한 사람의 연봉이 너무 커서 그런 거죠. 실제로 이게 뭐 일본뿐만이 아니라 미국에 있는 한 구단의 두 구단의 그 연봉을 다 합쳐도 오타니 연봉 한 명이 못 미친다라는 기사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이런 왜곡들이 발생하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평균을 쓴다기보다는 이런 사람이 있으면 중간값을 쓴다. 그러니까 유달리 엄청나게 그 탑티어가 있으면 이 사람을 제외하고 딱 중간값 정도를 이렇게 잡는다는 것이죠. 이제 네 번째 단락부터 이해를 좀 잘 하셔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갑자기 좀 바뀝니다. 어떻게 바뀌냐면, 자, 평면상에 있는 점들의 위치를 나타낸 데이터에서도 이상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가상의 어떤 그 평면에서의 직선과 점의 어떤 상상을 펼치고 이 지문을 읽어야 되는데, 대부분의 점들이 가상의 직선 주위에 모여 있다면 이 직선은 데이터의 특징을 잘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이 직선을 직선 L이라고 하죠. 근데 이 직선 L로부터 멀리 떨어진 위치에도 몇 개의 점이 있다. 이 점들이 이상치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이상치를 포함한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다고 하죠.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기법의 하나인 A 기법은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정상지 집합으로 가정하고 이 두 점을 지나는 후보의 직선을 그어서 후보 직선들 사이의 거리를 구한다. 그래서 이 거리가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지 집합에 추가한다. 그래서 정상지 집합의 점의 개수가 미리 정해둔 기준, 즉 문턱값보다 많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는다. 반대로 점의 개수 문턱값보다 적으면 후보 직선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가 이제 흔히들 사회과학이나 자연과학에서 이야기를 하는 가설에 관한 겁니다. 우리가 이제 가설을 정하고 가설의 연구자가 그 만들어 놓은 가설에 이제 부합하는 수치가 많으면 그것을 취하고,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이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내가 세운 가설을 이렇게 이탈하는 것들이 생기는 수치들은 버리게 되는 것이죠. 여기 또 마찬가지로, 그래서 내가 이제 정상치라고 정한 점의 개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문턱으로 가설인데 그걸 만족하는 최종 후보군에 넣는 게 있고, 그래서 그 문턱값보다 적은 후보 직선을 버리는 방식으로 해서 이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 직선 L을 찾는 것이죠. 그래서 이 대부분의 점들은 해당 후보 직선과의 거리가 너무 멀어서 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서 져야 되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최대 직선인 L을 선택한다. 뭐 이런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이런 걸 이제 자연과학에서 기무가설, 대립가설이라고도 하는데 뭐 이런 게 과학적으로 등장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8번을 보면 답은 3번이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데이터가 정상적으로 수집됐다 하더라도 그 오타니 같은 애가 있으면은 이상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자, 그리고 9번 같은 경우도 이 기억의 이유, 아까 위에서도 읽었지만, 그래서 그런 애들을 빼버리는 이유가 평균값을 취하지 않고 중앙값을 취하는 이유가 그런 애들을 제외시켜야 정확하게 통계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자, 10번 같은 경우는 이제 이것을 이제 앞에 나온 지문하고 좀 비교를 해서 읽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니은과 관련하여, 그래서 그 니은이라고 하는 것은 이상치를 포함하는 데이터에서 직선 L을 찾는 방식인데 다 A와 B가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거 나온 거는 A 기법, 보기에서는 B 기법인데, 자, 직선 L을 찾는 B 기법을 가정해 보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후보 직선을 임의로 여러 개를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각 후보들의 직선들과의 거리를 구하여서 점들과 가장 가까운 직선을 선택한다. 이렇게 찾은 직선은 직선 L로 적합한 직선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상치를 포함해 찾다 보니 대부분의 최적의 직선과 이상치 사이에 위치한 직선을 택하게 됐다. 그래서 앞에 거하고의 분명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요거 같은 경우는 임의로 여러 개를 가정한 뒤에 모든 점에서 후보들의 직선을 구하고, 그래서 그것들로 적합한 직선을 구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요것과 관련한 것은 이제 답이 5번인데, 보시면은 A 기법에서 후보 직선들의 정상치 집합에는 이상치가 포함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까 A 기법 같은 경우는 이제 두 점을 무작위로 골라서 두 점을 지나는 후보 직선을 그어가지고 그 후보 직선과의 거리를 구하고, 그래서 그 허용 범위 이내인 점들을 정상치로 두는 것이죠. 그러니까 후보 직선에 들어온 애들은 이상치가 포함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게 문턱값보다 높으면 무조건 그것이 이상치를 만족한다는 게 아니라 문턱값보다 높으면 후보 직선을 최종 후보군에 넣게 되는 것인데, B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이 후보 직선이 이 여러 개 가져간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그 두 직선에서의 이상치를 지날 수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조금 말이 어려운데 어쨌든 그 정확하게 표현한 것은 어, 답이 5번이다 하고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정상치를 포함하는 방식에 있어서의 어떤 차이를 있느냐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짚어서 좀 봐야 되는 질문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12번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12에서 17은 이제 동양 철학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3학년 때까지 이제 동양 철학을 많이 지문들을 읽어보고 접해봤다라고 한비자라고 하는 것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순자의 이제 성악설에서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제 그 법가에게 영향을 주고, 그래서 법치주의를 통해서 어떤 그 이 국가를 이뤘다라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있는 학생들은 조금 더 문제에 몰입해서 풀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을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비자는 전국 시대에 한비자가 제시한 사상이 담긴 저작이다. 그래서 법치를 통해서 부국강변을 깨했다. 그래서 노자에 대한 해석을 통해서 법치 사상을 뒷받침했고 이런 것들은 해로 유로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노자에서 도는 만물의 생성 근원으로 묘사가 된다. 그래서 도를 천지 만물의 존재와 본질을 근거라고 본 한비자의 이해도 이와 다르지 않다. 그래서 모든 현상은 도의 영향을 받지 않을 수 없다라고 보고 도에 따라 제대로 해당했는가 여부에 따라서 그 성패가 드러나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의 이 여부를 놓고 일의 성패를 가누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단락을 보시면 그래서 한비자는 노자의 제시된 영구불변하는 도의 항상성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계속해서 유지하게 되는 영구불변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영원히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도가 어떤 그 모습과 일치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니라고 이해를 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이제 좀 명확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이 돈은 형체가 없을 뿐 아니라 일정하게 고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유연하게 변한다라고 했어요. 도라는 것이. 그래서 어떤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은 아닌데 항상성을 가지고 있고 또 그리고 가변성이라고 하는 것은 일정한 곳에 머물지 않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 사물의 존재와 본질의 근거가 될 수 있다. 굉장히 어렵게 느껴질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에 보면 도가 가변적이기 때문에 통치술도 고정되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맞춰서 그 상황에 맞게끔 어떤 변화할 수 있고 유연할 수 있고 가변적일 수 있는 거여야 하는 것이 도이다라는 것을 지금 여기서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한자는 도를 구체적인 사물과 사건에 내재한 개별 법칙의 통합으로 보고 노자의 도의 시비 판단의 근거라는 새로운 의미를 부여했다. 그래서 항상 존재하는 도는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사건의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도의 근거에서 입법해야 다양한 사건을 판단할 수 있다. 도라는 것이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변적이라고 얘기했죠. 상황에 유동적일 수 있어야 된다. 예를 들어서 훔치면 뭐 팔을 잘라버린다든지 훔치면 사형에 처한다 이런 법이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굉장히 배가 고파서 어떤 식량을 훔쳤다라고 하면 그것을 이제 적용하는 데 있어서 노자가 제시한 도에 입각해서 보게 되면 그 빵을 훔치고 이렇게 한 행위에 대해서 우리가 용서해 줄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어, 도에 입각해서 판단해야 된다.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anyway, 자, 근데 이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망을 없애야 된다라고 주장하지 않고 인간이 욕망을 필연적으로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욕망을 제어하기 위한 뭐가 필요하다? 법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인간을 기본적으로 착하다고 본 게 아니고 어떤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떤 교화할 수 있는 존재라고 본 것이 아니고 그게 안 되기 때문에 법이라는 것을 가지고 제어를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자, 나를 봅시다. 그럼 이제 나에 대해서도 어떤 그 입장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고3이나 수능 지문에서 사실 어려운 것은 우리가 이제 고1 지문이나 중학교 때 보던 거는 가가 이렇게 나오면 나는 이제 반대 내용이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 수능이나 이제 고3 지문들을 읽게 되면 이제 비슷하거나 굉장히 이게 차이점이 뚜렷하게 드러나지 않는 많이 읽지 않은 학생들 입장에서 그런 질문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유학자들은 도를 삶의 올바른 길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보았다. 그래서 중국 송나라 이후 유학자들은 이러한 유학의 도를 기반으로 해서 도가의 도에 주목해서 노자 주석을 정리했다. 혼란기를 거쳐서 송나라 초기
중앙 집권화가 추진된 이후에 정치적 갈등이 늘어나면서 개혁 분위기가 조성됐다. 그래서 노자의 도를 만물이 그려낸 기라고 파악을 하고, 그래서 현상 세계 앞서 존재하는 기의 작용에 의해서 사물이 형성된다라고 보았다. 어, 그래서 노자를 비판한 그는 그 왕한석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개혁의 사상가 왕한석은 인간 사회 안정을 위해서는 제도와 규범의 제정과 같은 인간의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비자나 이제 여기서 나온 왕한석의 입장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법의 필요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죠? 법이 필요하다라고 강조를 했고, 왕한석 같은 경우도 사회제도, 그러니까 적극적인 개입이 필요하고 사회제도와 규범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반대되는 지문이다라고 항상 판단하시면 안 돼요. 지문에서 정확하게 읽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왕한석은 오자를 유학의 실천적 측면과 결부해서 이해를 했고, 송 이후에 원나라에 의해서 성행하던 도교는 그래서 그 유학과 불교 등을 통해서 제기됐지만 오징에게는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했다. 그러니까 오징은 뭡니까? 도교를 굉장히 비판하는 사람이었어요. 그죠? 왜? 유학자니까. 그러니까 유학자 입장에서는 도교라는 것이 이제 하늘을 섬기고 뭐 신선 노름하고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유학 같은 경우는 어떤 정확하게 어떤 우리의 어떤 뭐 여기서 나오는 표현으로 보자면 뭐 기가 있고 도가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흐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그런 것들을 주술적인 미신에 기대고 이런 것들을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진 같은 경우도 도와 유학 개념을 관련지는 주가하는 등 노자의 일부 내용을 받고 기존 구성정의를 재편했습니다. 이 재편한 이유는 잘못 흐르면 안 된다는 것이죠. 노자에서 얘기한 도가 그 도라고 하는 것이 어떤 도교로 흘러가는 어떤 흐름에 대한 반기를 든 거죠. 그래서 도를 근원한 불변한 도로 본 그는 이 도를 현실화하여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고 이해했다. 이런 관점에서 그는 유학의 이내지가 도의 세태 때문에 나타난 것이라는 노자와 달리 도가 현실화하여 드러난 것으로 해석하고 마땅히 따라 할 사회규범과 사회적 질서체계도 도가 현실한 결과로 파악을 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원이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유학과 도가 등 여러 사상이 합류하는 사조가 무르익는 가운데 유학자인 설해가 등장합니다. 지금 많이 등장했죠. 완성도 등장했고 오징도 등장했고 설해도 등장했습니다. 그래서 이 설해가 노자 집회를 저수를 했는데 이 공자도 존중했던 스승이 노자이기 때문에 노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켜야 된다. 그래서 노자의 의미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학자들이 이제 노자를 어떤 도교를 만들고 이거 혼탁하게 만든 어떤 이단이다라고 치부를 한 것이다. 그러면서 이 노자를 제대로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성과 천명의 이치를 탐구한다는 점에서 노자 사상과 유학이 다르지 않더라고요. 그럼 설해하고 오징의 입장은 좀 달라요. 그죠? 오징 같은 경우는 도교라는 것이 굉장히 뭐라고 했습니까? 주술적인 종교에 불과하는 것으로 흐르고 있다라고 봤고 설해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다. 기본적으로 노자가 밝힌 사상도 유학과 크게 다르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이런 어떤 차이점들에 대한 학자들의 견해의 차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을 하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 학자들의 견해를 시간의 흐름. 자, 시간의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뭡니까? 원나라가 쇠퇴하고 명나라가 들어선 이후에. 여기서는 뭡니까? 송 이후에 원나라가 성행할 때. 그러니까 시간의 흐름. 동사적인 흐름. 동시적이라고 하죠. 시간의 흐름을 다른 말로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13번은 이제 답이 1번인데 사건의 시비에 따라 달라지는 도에 근거하여가 아니고 뭡니까? 그 한비자의 견해는 어떤 법이라는 것이 이제 어, 어떻게 해야 되는 그 욕망을 제어하기 위해서 법이 필요하다. 인간의 욕망을 그래서 어떤 그 개별 법칙을 포괄하기 때문에 다양한 개별 사건을 시비를 판단하는 기준이 있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한 것이지 이 도가 이제 다변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한 것이 사건의 시비 옳고 그름에 따라 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는 아니었어요. 14번 같은 경우는 답이 4번인데
자, 그래서 그 니은은 유덕에서 이 이단을 치부하는 사상의 진일 오해를 바로 잡힌다. 그게 이제 뭡니까? 설의 입장이었죠. 그래서 기억 같은 경우는 이제 어, 기억자의 입장, 이제 그 오징의 입장이죠. 그래서 둘의 입장이 달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15번 같은 경우는 다시 한번 왕한석과 오징의 입장이 등장을 했는데, 왕한석 같은 경우는 제도와 규범으로 인간을 다스려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오징 같은 경우는 도가 현실화해서 천지 만물이 생성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가장 적절하게 얘기한 것은 4번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4번만 좀 살펴보면 기억에는 도는 만물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지 만물에 앞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것은 왕한석의 입장이 되겠죠. 왕한석의 입장이. 그러니까 어, 오진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다시 한번 살펴보면 주술적 종교로 본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제 도가 노자의 도를 근원적인 불변한 도로 본 것, 그리고 이런 것들이 천지 만물이 이 생성이 된다라고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어, 그러니까 기억 입장에 대해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고 왕한석 같은 경우도 도가 변하지 하듯이 세상 현실사회가 변하니까 현실사회의 변화에 따라서 인간사회의 규범도 변화해야 된다. 이것도 왕한석의 입장이었죠. 니은과 디귿 같은 경우가 이제 오징의 입장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15번 문제를 풀 때 여러분들이 이제 기억이 누구 입장, 누구 입장인지를 정확하게 보면 이렇게 좀 이 선지 보고 이것 보고 하면 시간이 훨씬 많이 걸립니다. 풀면서 바로 어떤 누구의 입장인지 정확하게 판단을 하면서 읽으면 바로 답을 푸는데 훨씬 더 빠르게 풀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16번을 보면 자, 다 읽지는 않을 거고 노자에 대한 어떤 비판이다라고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왕부지가 이야기했던 것인데 이런 평가로 이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답은 5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이 왕부지는 노자의 땅이 비현실성을 드러낸다고 보았으므로 나의 설애가 기존의 노자 조석서를 비판되는 이 학문적 입장이 여기까지는 뭐 괜찮은데 이게 유학의 실용적 가치를 부과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 이렇게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래서 설에는 노자의 가치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봤었죠. 아까도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설의 같은 경우는 학문적 소신에 따라서 우리가 가려져 있던 어떤 그 노자의 견해를 드러내야 된다라고 봐야 됐기 때문에 그 주석서를 비판하며 드러낸 학문적 입장이다라고 보는 것은 좀 견해가 맞지 않는다. 자, 그리고 17번 같은 경우는 어떤 그 사상이나 내용이 담겨 있다라고 봐야 되기 때문에 답은 4번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18번부터 21번은 이제 고전 소설인데, 자, 우리가 문학 작품을 볼 때, 21번과 같은 보기를 항상 봐야 된다고 얘기를 했죠. 먼저 살펴보면. 김원전은 당대의 보편적 가치인 충곤을 주제로 초월적 지능 능력을 지닌 주인공과 기이한 존재의 적대자의 필연적 대결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니까 결국은 어떤 이런 대결에서 영웅이 이기게 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대응 방식을 보여주는 것으로 독자 흥미를 자극한다. 자, 이 부분에 조금 더 신경 쓰면서 봅시다. 황상검의 안조백관이 어찌할 줄 모르더니 자장군 서경태가 급히 입직군을 동원해 칼을 내다를 꼬집기를 이 몹쓸 흉악한 놈 어찌 이런 변을 짓느냐 해서 이제 서경태라는 사람이 한번 달려들었는데 입을 벌려서 숨을 들이쉬니까 아기 입으로 들어가 버렸죠. 그래서 여러 번 전장을 지냈었는데 이런 일은 보도 듣도 못했다. 그래서 장서장과 한세충 B가 나옵니다. 팔적장을 들고 청룡말을 나들어서 내 칼을 받으라 라고 했는데 자, 아기가 이번엔 숨을 내 불어버리니까 다 밀려나 버리는 그런 상황이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기가 궁중이 텅 빈 것을 보고 쇠공주를 등에 업고 돌아갔다. 그래서 이제
보통 이제 여성들이 이렇게 그 제물로 바쳐지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걸 우리가 이제 인신설하다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회개한 변이 생겼는데 경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라고 했더니 좌승상 김규가 지략이 지모가 있는 사람이다. 그를 불러서 문의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 자승상의 부친이 고향에서 무사한가 공주를 잊고 종족을 모른다. 굉장히 통한스럽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경이 고향에 돌아가면 짐이 불분명한 탓이다. 구분이 불행하여 새 공주를 더욱 일찍 잃었으니 어떻게 하면 좋겠냐 이랬더니 자기한테 자식이 있는데 아기라는 짐승을 만나서 겨루고 이렇게 바위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본 적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식을 불러 들으시면 어떻겠냐. 자, 고전소설에서 보면 이름이 자꾸 바뀝니다. 이제 처음 원인데, 이제 원수가 되었다. 장수의 으뜸이 장군이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원이 백해를 생각하다 갑자기 길가를 공주께 아리기를 독한 술을 많이 빚어 좋은 한줄 참아야 개교를 베풀리라. 그래서 이제 공주들을 만났고 공주들에게 이제 살아남을 수 있는 방책을 제시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술을 많이 먹여서 이제 인사불성이 되도록 만들어라. 그러면 이제 맨몸으로는 싸워서 도저히 이길 자신이 없으니까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개교를 베풀어라 하고 했더니 이때 아기가 원의 칼에 상한 머리에 거의 나으니 모든 시녀들이 불러 말하기를 예전에 한번 싸웠다라고 얘기를 했죠. 그래서 내가 나가서 이 원한을 풀겠다. 너희는 나를 위하여 마음 위로해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기뻐하는 척을 해야죠. 그래도 살아남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첫등에 우러르는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그래서 거짓으로 위로하여 이런 표현들이 등장하는 거 잘 체크해 두세요. 까먹지 말고.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복음을 놓고 주무시소. 자, 검을 옆에 끼고 있으면 언제든지 아기는 운동신경이 좋으니까 일어나서 반격을 가할 수 있으니까 지중해 이제 걱정하는 척 하는 거죠. 혹시 상할까 봐서 그런다. 당신이 상할까 봐. 그래서 어떻게 장수가 칼을 손에서 노리만은 머리맡에 세워두라. 그래서 이제 잠들기를 기다렸다. 그랬더니 원이 잠들었음을 이루고 큰 기둥을 가리키며 원수 저 칼로 그러니까 원수가 누군지를 파악을 못해가지고 애들이 못 푸는 경우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원수 저 기둥을 쳐부숴서 기둥이 반쯤 부러졌다. 그래서 만약 그 칼을 썼다면 성사는 어쩌고 도리어 하감이 질 뻔했다. 그래서 아기가 쓰던 빗으로 기둥을 치니 썩은 풀이 베어지는데 아기가 죽었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여기로부터 공주를 구출해내는 김원의 영웅적 활약인데, 자, 선생님 늘 이제 이런 풀이를 할 때 강조하는 것이 고전 소설은 주제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특히 영웅소설이 뭐 한 40%에서 50% 전체 작품에서 차지를 하고 있고, 내용은 결국 영웅이 승리를 거두는 내용인데, 이제 이게 여기서 이제 한두 문제씩 약간 틀리게 되는 이유가 그 이름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한다든지 이런 것들 때문에 예, 틀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8번 같은 경우도 이제 좀 급하게 푸는 학생들은 맞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면 고전소설은 기본적으로 전지적 작가 시점에 소설자가 개입하고 이러니까 인물에 대한 평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데 내용을 중심으로 보셔야 됩니다. 없습니다. 그죠? 없어요. 솔직히 게임한 건 맞는데 인물에 대한 평가는 없습니다. 그래서 2번이 맞을 수밖에 없는 게 대화를 통해서 인물의 위계나 관계를 보여주고 있다. 평범한 문장 같아 보이지만 여기서 보면 황상이 등장을 하고 그 밑에 신하들이 등장하고 보면 인물들의 위계 관계가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답이 2번이 되겠습니다. 자, 19번은 1번이 답인데 틀린 이유가 이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 기억을 통해서 대처 방안을 찾아낸다라고 했는데 대처 방안을 찾아낸 게 아니겠죠. 국변을 물어봤는데 대처 방안을 찾아낸 건 아니다. 그때 경험에 근거해서 찾아낸 건 아니다. 그래서 답은 2번으로 보시면 되겠고 아들한테 도움을 빌린 것이죠.
그래서 20번 같은 경우는 여기서 이제 그 공주들이 이제 대응하는 방식들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다 적절한 건 3번이겠죠. A에선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고 D에선 자신의 의도를 상대에 숨기고 있다. 이렇게 본 것이 맞겠습니다. 자, 21번 같은 경우도 5번인데, 자, 그래서 자신의 계획대로 초월적 능력을 시험하고 있다. 이 부분이 이제 틀린 건데, 처음에 계획한 게 자신의 칼로 베었어요, 원수가. 그랬다가 반쯤 부러졌던 것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아기가 쓰던 칼을 가지고 이제 베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틀린 거죠. 그러니까 조금 어려운 문제긴 했어요. 디테일을 물어보는 문제여서 3점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22번에서 27번은 이제 현대 시와 그리고 수필이 이제 조금 섞여 있는데, 유한준의 이재물 논함이 조금 어려워하는 경향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보기들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자, 23번의 보기를 보면 가에서 순환한 자연이 가진 변화의 힘은 인간의 역사의 쇠락과 생성에 관여한다. 그래서 인간의 역사는 쇠락의 과정에서도 생성 기반을 잃지 않고 자연과 어우러지면서 자연의 힘을 탐색하거나 수용한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문은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수 있는 가능성을 실현하게 되고, 역사는 깃발로 상징되는 이상을 위해서 나아갈 수 있게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문이 중요하고, 우리가 이제 그 수업 시간에 항상 이야기하지만은 자연은 이제 순환적인 힘을 가지고 있죠. 변화하고 항상 같지 않고. 근데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그런 자연에다가 문이라는 어떤 핵심적인 키워드가 드러났다라는 것들. 자, 그리고 나와 나는 주체의 대상을 바라보고 사유하는 데서 어떤 인식이 드러난다. 그러니까 대상의 속성에 주목해서 어떤 인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보면 될 것 같아요. 제목 봐야겠죠? 김종길이죠? 김종길의 성탄절 이런 작품들 우리 본 적 있을 겁니다. 중학교 교과서에서도 나오고, 김종길의 이제 다른 작품인데, 한번 봅시다. 김종길이 보통 이제 성탄절 이런 것들 같은 경우에서는 이제 계절적 배경이나 어떤 그 자연의 어떤 그 소재들을 동원해서 보여주는 것들이 많이 있죠. 자, 벽은 벽인데 흰 벽입니다. 색채가 드러났죠. 시각적 심상이고. 어련히 해들 적마다 나뭇가지와 그림자가 되어 떠오를 뿐이었다. 그래서 그러한 정일이 천년이나 머물렀다고 한다. 그래서 지금 1년에서는 이제 흰 벽에 나뭇가지가 이제 나타나는, 그림자가 되어서 나타나는 그런 모습을 좀 떠올려 보면 될 것 같고, 천년이나 흘렀다라는 것을 통해서는 어떤 시간의 흐름, 역사의 흐름, 자연의 순환 이런 것들을 좀 떠올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연을 가면 단청은 연년이 빛을 잃어서 둘이 기둥에는 틈이 생기고, 그러니까 어떤 자연의 흐름,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쇠락해 간 어떤 그 역사적인 어떤 쇠퇴 이런 것들이 좀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그래서 기둥과 어떤 단청에서의 변화가 포착이 되죠. 그래서 벽과 바람이 쓰라리게 스며들었다. 촉각적 심상인데, 그러니까 이 시적 화자가 어떤 이런 그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관영어랑 부사어 이런 것들을 좀 유념해서 봐야 된다고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 쓰라리게 스며들었다라는 부사어를 통해서 이것이 어떤 좀 시간의 흐름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시적 화자의 어떤 인식이 좀 부정적으로 가져가고 있다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나 험상궂어가는 것이 서럽지는 않았다라고 합니다. 인식 자체는 굉장히 그것에 대한 아픔이 있어요. 시간이 흘러간 것에 대한 아픔이 있고 쇠락해가는 것에 대한 슬픔과 연민의 어떤 시각이 있는데, 험상궂어가는 것, 그러니까 세월에 흘러서 이제 쇠락해 간단 말이에요. 단청의 색깔도 변해가고 등에 틈이 생기고, 근데 그런 게 서럽지는 않았다. 그러면 이제 이게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어떤 그 감정이라는 것이 있으나, 그 감정이 있는 것과 그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태도 혹은 그것에 대한 평가는 서러워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역사 흐름이 당연하다라고 인지하고 그것을 받아들인다 이런 뜻입니다. 그럼 3년을 가보면
어떤 그 화자의 인식이 어, 정확하게 그것을 대변하고 있는지도 우리가 좀 보면 되겠죠. 기아장마다 푸른 이끼가 안고 세월은 소리 없이 쌓였으나 문은 상기 닫힌 채 멀리 지나가는 바람에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밤이 있었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기아장마다 푸른 이끼가 앉았다는 것은 자연의 흐름에 따라서 어떤 쇠락해가는 모습들, 그죠? 쇠퇴해가는 모습들. 근데 이런 것들이 소리 없이 쌓였으나 역점이 나오죠. 쌓였으나 문을 의인화했습니다. 문이라는 것은 무생물이죠. 근데 귀를 기울인다. 무엇에? 말하면 소리에 귀를 기울인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냐면 세월이라는 것이 항상 그 쌤이 재행무상이라는 얘기를 한번 한 적이 있을 텐데 모든 것은 변화해 간다. 항상 같은 것은 없다. 라는 것이 우리 인간사이고 인간의 역사인데 이 문이라는 것이 고정되어 있으면서 멀리 지나가는 바람 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문은 변함이 없죠. 문은 계속 그 자리를 지키고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의 역사가 변해가고 자연의 어떤 시간이 흘러가고 변화할 때도 그대로 있었는데 이제 새로운 역사를 생성할 수 있다는 어떤 희망을 문이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그러면 이제 이 시의 후반부가 결론적으로는 이제 시적 화자가 드러내고자 하는 바가 드러나기 때문에 이 앞에서 윤동주의 시를 우리가 이제 감상하고 했을 때도 보면 결국은 후회와 회한으로 가득 차 있지만 그것을 딛고 반성해서 나아가서 성찰과 그래서 그 나의 어떤 그 외면적 자와 내면적 자의 화해까지 이르게 되는 어떤 상황들은 결국은 후반부에 드러나게 되죠. 그래서 시의 후반부를 훨씬 더 중요하게 집중력 있게 보셔야 됩니다. 주출도 노인자리라는 것은 주출도라는 이제 그 건물을 올릴 때 그 어떤 밑에 기반이 되는 돌을 얘기하는 거죠. 그것이 이제 인간의 역사입니다. 인간이 그 우리가 이제 2023년에서 24년으로 넘어가게 되는데 이 역사를 넘어오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일제강점기 혹은 그 앞에 조선, 고려, 뭐 삼국시대 뭐 가까이는 한국 근현대사 이런 것들이 다 켜켜이 쌓여 있어서 지금의 어떤 역사가 만들어진 것이죠. 그래서 가을풀 우거졌어도 봄이면 돋아나는 푸른 싹이 살고 그리고 한 그루 진부는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앞에서의 상황은 부정적이었죠. 따로 더 언급하진 않겠습니다. 그랬으나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봄이면 돋아나는데 진부는 꽃이 피는 나무가 자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색채 이미지를 동원해서 어떤 민족의 밝은 미래를 이야기를 하고 있죠. 유달리도 푸른 높은 하늘은 눈물과 함께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총총히 돌아오고 얘기합니다. 자, 이 시의 그 문제에 있어서 뒤에서 이제 그 거기에서 어떤 그 시대적 배경은 주어지지 않았죠. 사실은 어떤 그 일제 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고 이제 일제에서 해방된 민족이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선생님이 이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제 일본의 어떤 그 토지 강탈, 동양 척시 주식회사 등으로 대표되는 기구들을 통해서 우리가 토지를 강탈당했고 이랬었는데 이 아득히 흘러간 별이라는 것은 죽은 것도 죽은 사람들도 포함이 될 겁니다. 근데 총총이 돌아왔죠. 탄압던 비바람, 민족을 억압하던 외부의 시련이 되겠죠. 그런 것들이 거친 낡은 처마 끝에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 찬란히 빛이 쏟아지는 새벽이 되면 결국은 그 새벽에서 동이 트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하게 되고 새로운 아침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새벽이 왔다는 것은 민족의 어떤 광명, 광복이 오게 되었다라는 것을 뜻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쯤 읽었을 때의 우리가 이제 가질 수 있는 어떤 시에 대한 감상평은 무엇이냐? 이전까지의 부정적 상황이 해소되고 긍정적 상황이 도래하고 있고 그래서 그 실현은 뭡니까? 이제 이런 상황을 맞이하게 되기 위한 어떤 가교 역할을 했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래 닫혀진 문은 산천을 울리며 열렸다. 그러니까 문이라는 것이 닫혀 있었는데 이제 뭡니까? 아득히 흘러간 별들이 돌아왔죠. 그렇기 때문에 닫혀있던 문이 열리면서 이제 산천을 울리면서 열렸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어떤 밝은 미래가 펼쳐진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그런
시각적으로 어떤 서광이 비치는 그런 모습들을, 역사의 부흥이 상징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면서 그립던 깃발이 눈뿌리에 사부치는 푸른 하늘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역사에 대한 어떤 소망 그리고 푸른 하늘이다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그 역사적인 것들을 좀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나이시도 한번 보겠습니다. 나이시는 정끝별에 가지가 담을 넘을 때입니다. 잠깐만 여기서 한 5초 정도 생각해. 가지가 담을 넘는다.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은 어떤 배리어, 그러니까 장벽이 될 것인데 그것을 넘어서는 행위를 가지가 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이것도 어떤 실현과 어떤 그런 과정들을 거쳐서 갔을 거다라는 추측을 좀 해보면서 한번 시를 봅시다. 이를테면 수양은 이제 버드나무 가지에 속하는 나무 이름을 얘기하죠. 그래서 수양이 늘어진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그러니까 제약을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건 수양 가지만의 일은 아니었을 것이다. 그래서 이제 화자가 추정을 하는 것이죠. 얼굴 한번 못 마주친 해먼 뿌리와 잠시 살고 쳤다 정막이 손을 터는 꽃과 잎이, 그래서 이 가지가 담을 넘도록 도와준 내적 요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적 화자가 볼 때 이 혼연일체 믿어주지 않았다면 가지 혼자서는 한없이 떨기만 했을 것이다. 가지가 이제 담을 넘었어요. 이미 담을 넘게 된 상황인데 이렇게 담을 넘을 때 수양가지만의 의지로 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뿌리와 가지와 뿌리는 만날 일이 없죠. 그래서 만나지 못하는 뿌리와 잠시 살을 붙였다 정막히 손을 든다. 그러니까 꽃과 잎은, 꽃은 봄에 지고 잎도 이제 겨울 되면 지고 이렇게 되죠. 그래서 이렇게 됐기 때문에 넘게 된 것이다. 그래서 이 뭐뭐 했을 것이다 이제 반복되고 있는데 형식상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제 운율감, 반복을 통한 운율감이 형성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죠? 한 닷새 내리고 내리던 고집센 비가 아니었다면, 비라는 것은 당연히 무생물이니까 고집이 셀 수 없죠. 의인화라고 볼 수 있고 밤새 정부만 쌓던 돌이 없던 폭설. 자, 비와 폭설은 이제 가지의 생성과 성장에 있어서 방해를 하는 요소이죠. 그러니까 시련을 주게 하는데 오히려 이런 것들이 결국은 담을 넘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자, 이쯤 되면 우리가 감이 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쌤이 항상 그 수업 시간에 강조하지만 자연을 가지고 어떤 얘기하는 것은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살아가다 보면 어떤 시련이나 고통을 겪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이제 극복하게 된다. 근데 그런 것을 극복하면서 인생은 발전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그 비와 폭설을 만나지 않고 성장할 수는 없다. 가지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인간에게 어떤 메시지를 던져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형 같은 경우는 이중부정을 통해서 의미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뭐뭇이 아니었다면 뭐뭐 하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가 있어서, 폭설이 있어서 가지는 담을 넘을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이중부정을 통해서 훨씬 더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담을 넘는다는 게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시련은 그것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신명이 나게 한다라는 긍정적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살아가면서 많은 시련들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도 이제 20대, 30대를 넘어가다 보면 시련을 겪게 되는데 그런 어떤 그 과정에서 좌절하기도 하고 슬퍼하기도 하고 하겠지만 그 일을 이 신청하자는 가지에게는 그리 신명나는 일이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일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신명이 사실은 났을 거다라는 이야기도 되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가지의 마음을 오고 세우고 담 밖에 가둬두는 저 금단의 담이 아니었다면 담의 몸은 가로지르고 담의 정수를 타 넘어서 담을 열 수 있다는 것이야 의 늘어진 가지는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꿈도 꾸지 못했을 것이다. 그러니까 어, 이런 담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은 그 담을 넘어서는 어떤 그 계기가 마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목련가지라든가 감나무 가지라든가 줄장미,
줄기라든가 담쟁이 줄기라든가 가지가 담을 넘을 때 가지에게 담은 무명의 획을 긋는 도박이자 도반이었을 것이다. 자, 도박이자 도반이다. 어양의 유사성인데 이제 넘을 수도 있고 못 넘을 수도 있으니까 이 가지가 담을 넘는 식물들을 열거해서 대상의 범위를 넓히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도박이라는 것은 성공이 보장되지 않는 어떤 위험 요소가 있는 큰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죠? 도반이라는 것은 어떤 그 것을 얘기하는 동반자다 이런 것이죠. 그러니까 담이라는 것은 어떤 도전 의식을 갖게 한 중요한 대상을 뜻하는 것이 될 것입니다. 그죠? 그래서 화자가 어떤 가지를 긍정하고 예찬하고 있죠. 가지의 어떤 도전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그래서 단박해는 어떤 그 미지의 영역을 도달하기 위한 어떤 그 용기와 협력의 가치가 있었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고, 그죠? 그래서 그런 원동력이 되어준 존재가 이제 긍정적으로는 뿌리 꽃잎이 있었고, 부정적으로 비와 폭설이 있었다. 근데 그런 것들로 인해서 이제 넘어가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의 이 이즘을 논함에 대해서는 잊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을 당연히 하시면 됩니다. 조금 꼬아서 이야기를 해놨는데 너무 어렵게 굳이 필요는 없고 나는 이용이 이렇게 말했다. 너는 있는 것이 병이라고 생각하느냐 있는 것은 병이 아니다. 너는 잊지 않기를 바라니. 그래서 잊지 않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 이것도 이중부정입니다. 그래서 있는 것은 괜찮다. 자, 우리가 망각의 동물이라고 하죠. 인간이 망각을 잘하기 때문에 공부를 해도 어렵고 다 배운 걸 또 까먹고 이렇게 되는데 반대로 또 망각을 하지 않는다라고 하면 괴롭고 슬픈 일들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되니까 그것 또한 굉장히 슬프고 힘들고 아픈 일이 될 겁니다. 그죠? 그래서 좀 그런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이제 천의 걱정거리 어디서 나오겠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이 걱정이라는 것이 왜 생기냐? 잊어도 좋은데 좋을 것을 잊지 못하고 잊어서는 안 될 것을 잊는다. 우리가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 미래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역사 이런 건 또 잘 까먹으면서 우리가 정작 일이 되게 사소한 일 이런 거 친구가 뭐 나한테 섭섭하게 하고 이런 거는 까먹어도 되는데 잊지 못하는 것에 대한 어떤 경계죠. 그래서 이 이즘이라는 어떤 철학적인 망각에 대한 생각들을 확장시켜 나갑니다. 천한 신분인데 큰 세력을 얻은 여는 욕심, 탐욕 이런 것을 잊지 못하고 심히 가난한데 내가 재물을 많이 얻을 어떤 생각 이런 것들, 요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인지 못하고 부유한데도 인색한 짓을 잊지 못한다. 부유하면 베풀고 어떤 기부하고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근데 부자가 있는 놈이 더하다는 것처럼 우리가 이제 부자일수록 어떤 그 베풀고 이런 것을 더 관대하지 못한 어떤 그런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버이에게는 효심을 잃고 임금에게 충성을 잃고 뭐 이런 식으로 되는 것을 도리에 어긋나는 것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것과 외적인 것을 서로 바꾸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잊어도 좋을 것을 잊고 자신은 잊어서 안 될 것을 잊지 않는다. 뭐 이렇게 하면서 인간의 어떤 지켜야 될 도리 뭐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게 어렵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2번을 볼게요. 22번 답은 2번인데 그죠? 그래서 푸른이라는 것이 가시에서 계속 사용이 되었고 아까 시풀에서도 얘기했지만 나에서는 어, 가 아니었다면 했을 것이다. 뭐 이런 표현들 계속 나왔던 거 기억할 수 있고요. 23번은 답이 1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자연의 모습에 영향을 미친 결과다라고 이렇게 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오랜 시간 인간의 역사와 주고받은 어떤 관계를 보여준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이게 조금 꼼꼼하게 읽으셔야 됩니다. 24번은 답이 3번이 되겠죠. 그래서 B가 정수를 타넘는 행위다라고 이렇게 봐주면 될 것 같고요. 25번 같은 경우는 이 3번이죠. 그래서 어떤 이 가정적 상황이 틀리지 않았음을 강조하기
틀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고 옳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강조하기 위한 물음이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26번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자신의 자리를 지켜내는 그 문에 기와장마다 이제 뭐 푸른 잎이 끼어 있고 세월은 소리 없이 가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이형 같은 경우는 담을 넘어서 자신의 영역이 확장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자,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의나 분수를 잊지 않아 함에도 주목해 잊지 않는다는 것이 병이 아닌 것은 아니다라는 깨달음을 준다라고 했는데, 이제 앞에서 얘기해야 되는 것은 이제 잊지 않는 것은 병이 아니다. 그 잊어야 된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잊는 것이 문제다라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잊지 않는 것이 잊어야 되는 것과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이 있는데 그걸 구분하지 못하고 잊어야 되면 안 되는 것을 잊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말장난 같아 보이기도 하지만 되게 중요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에 대해서 더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현대소설을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현대소설을 살펴볼 때 또 어떤 그 서술자의 태도 이런 것들이 드러나니까 이것도 한번 보고 가야겠죠. 31번 먼저 보시면, 서술자는 자신의 시선만으로 서술하기도 하고 인물의 시선을 초점하여 서술하기도 한다. 그래서 두 작품 두 서술 방식이 겹쳐나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이때 서술자는 인물과 거리를 둠으로써 그들의 말이나 생각, 감정 등에 대한 태도를 드러낸다. 이 밖에도 쉼표, 연인 사용은 시간의 지연이나 인물의 상황을 드러낸다. 이러한 서술 기법은 문맥 속에서 글의 의미를 다양하게 보충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소설 박태원의 골목 안인데, 박태원이 천병풍경이나 이런 소설들을 보면 박태원이 굉장히 훌륭하고 뛰어난 작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작품 같은 경우도 인물 묘사나 이런 것이 굉장히 탁월한데, 보겠습니다. 자, 한참 정의가 이제 갑순이 할머니 딸이죠. 별의 별말이 다 오하였을 때 불단짐에서 막 설거지를 하고 있었다. 그래서 갑순이 할머니가 이제 불단집이라는 곳에서 어떤 그 잔일거리에 도우면서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갑순이 할머니가 뛰어나왔다. 갑자기 어미는 경우에 따라서는 그들 모녀를 상대하여서도 할 말에 공하지는 않다고 은근히 마음을 준비가 있었던 것이나 그 뜻밖에도 갑순이 할머니는 자기 딸이 역성을 들려고 하지 않고 애초에 네가 말실수를 한 게 잘못이야. 남을 다내 뭐라냐. 아, 이게 모두 모양만 숭었고 글쎄 그만하고 들어가. 네가 잘못해서 네 잘못이다. 그래서 지금 갑자기 어미의 예상하고는 달리 정의를 남모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지. 자기가 먼저 말을 꺼내지. 나야 그저 대꾸한 죄밖에 없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자기가 시초를 낸 것이니까. 그래서 갑순이 할머니가 정의를 남으로 하자 자신도 어떤 말을 못하면서 두둔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깨달으니 그것을 얼토당토 않은 생각으로 갑순이 할머니가 그렇게 자기 딸을 꾸짖으며 한석구 집으로 데려가는 것에는 그 배지 못한 행랑 것하고 무슨 싸움이냐. 배우지 못한 것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갑자기 엄미는 남의 집 행랑에 엎여 살면서 집안일을 돕고 있습니다. 똥이 무서워서 피하니 더러운 것이 피하지 하고 그런 사상이 들어있었던 것이 분명했다. 사실 을득이 이 녀석이 나중에 보았는데 들으니까 저녁 때 돌아온 집주름 영감이 그 얘기를 듣고 나자. 그래서 을득이는 깍두기 동생을 얘기하고 정희 아버지는 이 톡방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걔도 그만한 분별이 있을 거 아이가. 그래 그런 것 상껏하고 깍두기 엄마하고 욕지거리하고 그러다 쯧쯧쯧 현을 차니까 늙은 마누라 또 앉아서 그렇죠 그렇군 말고 싸움을 하더라도 같은 양반끼리 해야지. 그래서 이 갑순이 할머니의 속내는 깍두기 어미가 이제 자신보다 수준이 낮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수준이 안 맞다라는 어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휴하고 한숨조차 쉬는데 그 방에서 들리는 소리가 대문까지 들리더라. 그래서 서술자는 어떤 그 인물의 경험을 전달함으로써 특정 편에
서지는 않으려는 어떤 그런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 안 9가구가 공동병소처럼 쓰는 불단집의 소유의 뒷간에 양서방이 갇힌다. 그러나 아무리 상고하 여보하도 도무지 나갈 도리가 없는 것에 은근히 우라가 올랐다. 제 집 뒷간도 아니고 남의 집 것을 그렇게 기가 나서 꼭꼭 잠그고 그럴 건 뭐가 있는 늙은이였젠장. 인제는 할 수가 없으니 소리를 한번 질러볼까 하기도 하였으나 이런 경우에 있어 사람들은 자기가 꼭 어마어마한 수상한 인물인 듯 쉽게 스스로 느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쉼표를 지금 계속 쓰고 있으면서 어떤 실행에 나서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중간 부분 좀 넘어가서 A로 다시 넘어가 보면 아니 얘하고 미용 뭐 어떻게 못해서 그 이런 뒷간 속에다 글쎄 가둬야 된단 말이에요. 아, 그래 노인이 심술을 그렇게 부려야 옳단 말이에요. 그래서 자신과 사이가 좋지 않은 갑순의 할머니가 일부러 남편을 가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이제 반복적으로 추궁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혼자 흥분을 했습니다. 할머니는 그것을 전혀 얘기하지 못했던 억울한 말이다. 그래서 갑자기 엄마가 자기 신을 그렇게 추궁하리라고는 생각을 못한 거죠. 그래서 눈을 동그랗게 뜨고 손조차 내어 가면서 아이고 그건 괜한 소리야 괜한 소리 늙은 사람이 미쳐서 남을 뒷간 속에다가 모르고 그랬지 아무도 없는 줄 알고 그랬다 자물쇠를 채운 거다. 그래서 자기는 억울하다 진짜 일부러 그런 것이 아니다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재반박이 들어오죠. 모르긴 왜 몰라요. 다 알고 한 짓이지. 그래 잘못을 할 때 안에서 한 소리도 못 들었단 말이야. 듣고도 모른 척 했겠지. 듣고도 잠가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추측을 바탕으로 할머니의 어떤 내가 모르고 그렇게 했다는 그 말을 신뢰하기 어렵다고 이제 반박하면서 이제 갈등 상황을 지속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렇게서는 뭐 갑순의 할머니께 아시고야 그랬겠어.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도 갑순의 할머니 편을 들어줍니다. 너희 되셔갖고 귀도 어둡고 그래서 몰랐겠지. 그래서 잘못을 쳤때 내가 올린 소리를 아셨을 때도 아셨을 텐데 미쳤네요. 그렇게 못했다. 그런 말을 매우 표면적이에요. 그래서 갑순이 어미는 집주변 마누라 더 공부하며 단념할 수밖에 없는 동시에 그러니까 제목은 말할 새도 없이 문이 잠겨 안에 500만을 기다린 거고 그래서 이제 인물의 바탕으로 어떤 사건을 파악하는 상황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어렵지는 않았던 소설인 것 같고요. 자, 그래서 28번은 1번이죠. 집안에서의 대화가 인물의 노출돼서 인물의 속내가 드러난다. 그래서 보면 그런 상급들하고는 상대하지 마라. 뭐 이런 대화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고 29번 같은 경우는 4번인데 자 보면은 갑순이 할머니가 애하고에 미워서 심사를 부렸다고 비난을 하고 있죠. A에서는 그렇게 했습니다. 이제 B가 틀린 건데 상대의 비난을 파악하지 못해서 자신의 행위에 대해서 인정한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B에서 보면 비난을 지금 모르고 있죠.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어, 비난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아니고 비난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다르게 4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30번은 1번이 되겠죠. 그래서 아내가 남편에게 밝힌 생각과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31번은 다음에 2번이 되겠죠. 그래서 그 니은 같은 걸 다시 한번 보면 어, 그 베지 못한 것들하고 무슨 쌈이냐 똥이 더러우니까 피하지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추측을 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깍두기 어미가 나중에 깨달은 바에 대한 진술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인물의 시선으로 초점화하는 서술이 겹쳐서 나타나는 경우에 깍두기 어미가 상황을 잘못 인지한 채 상대의 생각을 추측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그러니까 상대방의 생각도 정확하게 우리를 무시하고 있다. 이런 것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자, 32번부터 34번은 이제 고전 시가죠. 그래서 빠르게 이제 풀 수가 있는데, 우리 이제 학생들이 알아야 되는 것들이, 고전 시가 같은 경우는 고등학교 1학년 때 어지간하면 많은 작품들을 다루고, 여러분들이 정리를
거의 한 90% 이상 끝내주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고2, 고3 올라가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어려운 비문학이나 이런 것들을 좀 해야 되고, 사실은 이제 문법이나 이제 문학 같은 것들은 조금 고1 때 빨리 정리를 하는 게 좋고, 그런 차원에서 지금 고전문학을 좀 많이 공부를 겨울방학 때 좀 해주시는 게 좋고. 자, 34번의 보기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서 일동장유가는 조선 후기 시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을 다녀온 거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정서를 솔직하게 드러냈다라고 되어 있고, 다음 구곡은 강호에서의 자족감, 그리고 출사, 그러니까 이제 한양에 나아가지 못한 것이죠. 자기가 어떤 선비로서.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고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회포, 이런 것들이 긍지를 드러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작품 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기행가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여정들이 드러나 있고 견문 감상을 하게 되는데, 대꾸라든지 반복이라든지 열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드러나는 작품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 작품 한번 보겠습니다. 장풍에 꽃을 달고 육선이 떠나, 그래서 이제 출항을 하는 것이죠. 사면과 구낙소리, 청각적 심상 드러났고요. 해산을 진동하니 물속의 어령동이 응당히 놀라리라. 그러니까 이제 뭐 배 하나 나가는데 굉장히 이제 과장해서 설명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웅장함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 해구를 얼른 나서 오륙도를 뒤를 지우고 이렇게 해서 이제 여정을 떠나는 과정입니다. 이제 부산항인데 이제 오륙도를 떠나가서 고국을 돌아보니까 야색이 아득하다. 이제 밤이 된 것이죠. 한번 상상을 해보시면 좋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때 당시에 굉장히 배가 지금처럼 빠르지도 않았을 것이고 굉장히 열악했을 것인데, 일본 가는 것만 해도 수일이 걸렸겠죠. 그래서 이제 가는 도중에 죽는 경우도 많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어떤 공포감이 사로잡힌 채로 이곳을 떠나고 있다, 이렇게 감정이입을 해서 좀 보시면 더 감상하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불빛, 아무것도 아니 보이고, 안 보이죠. 그때 당시 등대 이런 게 있는 것도 아니니까. 연해 각진포에 불빛 두어 점의 구름밖에 뵐만하다. 그러니까 육지 간의 이제 거리가 어느 정도 벌어졌다는 이야기를 생각하는 거죠. 배방에 누워 내 신세를 생각하니 가뜩이나 심란한데, 이 사실을 사람이 어떤 그 오랜 기간 동안 이제 그 망망대해에 이렇게 떠 있다 보면 심란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왜 일본을 가야 되는가? 그리고 일본을 갔다가 다시 돌아올 수는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죠. 태풍이 일어나서 태산 같은 성난 물결의 천지자옥하니, 자, 여기서부터 이제 어떤 비유법이나 어떤 과장, 그리고 이제 가다 보면 파도를 만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그런 파도들을 만나는 어떤 상황들에 대한 묘사가 드러나 있습니다. 크나큰 망곡주, 그래서 큰 배를 얘기하는 것인데, 나뭇잎 분리들, 나뭇잎이 아주 연약하니까 이제 그런 것처럼 하늘에 올랐다가 지하에 내려진다. 그러니까 상승과 하강의 어떤 이미지를 그려내고 있죠. 굉장히 시각적인 묘사를 잘하고 있다 볼 수 있겠습니다. 12발 쌍토대는 차처럼 굽어져 있고, 신두폭 초속도층 반달처럼 배불렀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날이 마침 극야라고 성경에 비추어서 계절적 배경은 여름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끓는 땅에 엎드려서 말씀 여쭈고, 그래서 땀이 배어서 물 흐르는다 하는지라 나라께서 보시고 임금님한테 이야기를 뭐 한다, 이런 뜻으로 보면 되겠죠. 그래서 여름의 어떤 더위를 아주 사실적으로 드러내고 있는데, 너희 더위 어려워 먼저 나가시라 하시니, 임금님 말을 이용하고 있죠. 곡배하고 사퇴하니 천년이 막각하다. 더위를 장인모가 막힐 듯이야. 산신들도 못 기다려 하초로 돌아온 너희도 관계하고 다른 기뻐 없는지라. 이제 돌아온 겁니다. 그죠? 돌아와서 임금님을 뵙고, 그래서 이제 더위를 먹는, 지금 중약 넘어간 거죠. 중약 넘어갔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귀국하고 나서 반기는 어떤 그런 상황들이죠. 여들이 겨우시오 공중 장소 이동했죠. 저 자식들이 나를 보고 죽었더니 고쳐. 사실상 이제 그때 당시 뭐 일본을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뭐 죽는 것과 다름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을 한 거겠죠. 그래서 기쁘기가 극한지라 그래서 고향에 돌아온 것에 대한 어떤 감정을 표현하고 있는 사당에 현안 하나 없고 옷도 벗고 편히시니 풍도에 험하던 일벼승 같고 꿈도 같고 그래서 이제 일본에 다녀온 일이 꿈만 같다. 죽다 살아 돌아왔으니까 그죠? 그래서 손주 안고 얼으면서 한가히 누웠으니 강호의 산이 여성들이 왔다. 그래서 이제 믿기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내가 누워있는 어떤 그 심경이 이제 감회가 새롭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있는 것이 거의 믿기지 않는데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내가 편안한 어떤 지경에 올랐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유방의 하한국어 봅시다. 간단한 시입니다. 꼬아 자란 충성리 그래서 틀어지는 고사메라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식물에 대한 이야기인데 이제 자기가 이제 가꾼 화해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런 그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 어떤 심경 같은 것들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데 3분 괴석에 달린 소리 늙었으니 아마도 화한풍경 너뿐인가 하노라 이제 의인화를 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기른 화해로 조성한 공간에 대해서 어떤 자부심을 드러내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통 그 고전을 보면 일수, 뭐 육수, 구수 이렇게 등장하게 되는데 일수 이런 데는 이제 자연 풍경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뒤로 갈수록 어떤 자신의 어떤 감정을 드러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막대 짚고 나와 거니니 양옆풍 불어온다. 긴 바람 짧은 노래 뜻대로서이라니 어디서 초동과 옥수는 웃고 가리키나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출사하지 못했습니다. 그죠? 출사하지 못한 선비로서 생활 공간인 향촌에 머물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에 대한 어떤 그 회한, 회포 이런 것들이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어, 웃고 가리킨다 이런 표현에서 이제 그런 게 좀 드러내고 있죠. 그렇지만 자신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어떤 자족감을 느끼면서 있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맑은 물에 별을 갈고 청산에 섭을 치고 그래서 자연을 즐기는 화제의 모습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서린 풍어에 소목에 들어오니 투어라야 인생에도 자랑할 때가 있으리라. 그래서 출세하지 못한 화제에 대한 어떤 그 자신의 처지에 대해서 결국은 수용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32번은 답이 2번으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떤 그 산물의 변하는 모습 같은 것들은 배나 쌍토대 이런 것들의 형태 변화를 통해서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3번 같은 경우는 무심하게 대했다기보다는 이제 믿기지가 않는 것이죠. 죽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아 돌아왔으니까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 멍하니 있는 모습이다. 무심하게 있다. 이렇게 보면 조금 되고요. 자, 그리고 4번 같은 경우는 어떤 겸양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은 자기가 나아가지 못한 것, 조정에 나아가지 못한 것에 대한 어떤 아쉬움과 회한과 이런 감정과 그리고 향촌 생활에 대한 만족감, 이런 자족감, 이런 것들도 드러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겸양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가 겸손하게 이야기하는 것인데 그런 것은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다. 자, 35번에서 36번은 이제 충세국어 문제인데 여러분들 그게 굉장히 까다롭게 많이 느껴졌을 겁니다. 근데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고3 정도 난이도에서 나오는 문법 문제들은 이렇게 이제 지문을 주어주고 지문을 이해하는 것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중세국어 문제가 학교 내신에서 출제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경영화된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것들을 좀 암기하고 풀어줘야 되지만 이제 여기서 출제되는 것들은 이제 사실은 어, 교과과정 밖에 있는 내용들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만 이제 교과과정 밖에지만 연계되어 있다라는 표현으로 사실은 엄청 넘어가는데 사실은 밖에 범위 벗어나는 거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 나와 있는 어떤 그 지문들에서 설명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걸 바탕으로 해서 우리가 이제
풀어보면 할 수 있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초성자 용자래란 표현 자체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우리가 좀 어렵죠. 근데 이제 뒤에 이런 부분들은 이제 읽어보면 우리가 국외음악 이제 그 모음 조화랄지 이런 것들은 풀 수가 있기 때문에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읽지는 않겠습니다.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래서 바로 문제로 들어가면 자 35번 답이 이제 4번인데 4번에 보면 이제 러울 같은 경우가 초성자하고 종성자의 리을 발음이 이제 같게 나타나는 반설음자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반설음자의 예시로 쓸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른 보기들은 이제 조금씩 하나씩 틀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해설지를 좀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 자 36번 같은 경우는 이제 중세 국어에서 연대 국어로 이제 변화할 때 어떤 부분이 변화했느냐 이런 것들을 이제 체크하는 것인데 디귿이 지읒으로 바뀐 거 우리 이제 지난 시간에 배웠죠. 구경 말하는 거 알 수가 있고 셔울이 이제 서울이 되었다. 우리 단모음은 키를 주게 되었어 내가 알고 있죠. 단모음이라는 거 쉽게 알 수가 있고 원순 모음도 배웠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라는 것도 알 수가 있고 이제 4번이 틀렸는데 이제 접사가 결합을 했다라는 어떤 그 사례는 D를 보면 이가 붙었죠. 부흥이라는 것에 이가 붙었기 때문에 그것에 이제 해당이 되는데 당 이제 요 거미 같은 경우는 그냥 단순히 의가 이로 바뀐 것밖에 안 되죠. 그렇기 때문에 틀렸고 4번 같은 경우는 당나무 잎이죠. 그래서 이제 이 보기에는 갈만 있었는데 갈대 이렇게 되면서 단어의 결합을 해서 이렇게 바뀌게 됐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7번은 이렇게 우리 그 어감 발음이 이제 활용이 될 때 불규칙 활용이 있고 규칙 활용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략적으로 빨리 파악을 해보면 기억의 1번 같은 경우는 노랗에 아가 붙었더니 노래가 되는데 노랗고 노랗다 그리고 아가 붙으니까 노래가 돼버리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규칙적으로 바뀌지가 않는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아와 레는 이제 이가 하나 더 붙은 것이기 때문에 양성모음으로 활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고 누럿 이것 같은 경우는 어가 이제 음성모음이죠. 그래서 이제 누레 이렇게 됐기 때문에 음성모음끼리 붙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외에 이제 뒤에 1번 같은 경우는 규칙 활용이긴 한데 이제 비무급적으로 바뀌는 것들이 좀 있다. 이런 정도 파악해 보시고 그래서 1번을 보면 1번에 조그맛 같은 경우는 아가 붙으면 조그매가 되니까 그래서 그게 이제 양성모음이 활용이 됐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어, 이것 같은 경우는 모음 조화가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답이 1번이 틀렸다고 볼 수가 있고 2번 같은 경우는 껌에 뿌였다 이런 것들이 이제 음성 모음끼리 붙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참고적으로 나중에 배우겠지만 양성은 아오, 음성은 오우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3번은 기억이 2번 유형을 따랐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음성 모음이 활용됐다는 거 볼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따 같은 경우는 나서 따서 할 수가 없죠. 비문법적인 것을 뜻하고 있죠. 그래서 D의 1번, 5번도 마찬가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38번은 이제 발화 상황에 대해서 과거, 현재, 미래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3번이라는 것은 쉽게 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6시를 기준으로 해서 1시간 앞에 만나면 5시라는 거. 자, 39번이 조금 여러분들이 이제 문장 성분과 분사 선생님이 항상 수업 시간에 강조하는데 그것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이 분사와 문장 성분에 대해서 구분을 하고 암기를 해 주시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수능에서 이런 문제가 딱 맞닥뜨렸을 때 여러분들이 풀기가 어렵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에서 굉장히 허둥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이 조건이 맞는지 안 맞는지를
가지고 이 선지 1번이 맞냐 틀리냐를 갖고 시간을 보내는데, 문제를 그렇게 풀면 이게 이제 한 문제 푸는데 5분, 7분 이상 걸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푸시면 안 되고, 있는 걸 가지고 파악을 해 푸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웃는인데 방긋이가 있죠. 그러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웃는이 이제 아기를 수식하고 있는 관형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죠. 그러니까 어떤 거에 해당이 됩니까? 디귿에 해당이 되죠. 그리고 귀엽게도 부사어고, 그죠? 귀엽다는 형용사입니다. 그게 어렵죠. 자, 그리고 참은 부사입니다. 그죠? 음. 그래서 우리가 이것이 이제 기억이 참이 기억계를 수식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부사어를 수식하기 위해서 부사를 서로 쓴 문장. 이렇게 해서 고르면 기억되겠이다. 이렇게 해서 문제를 풀어 나가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한 1분 안에 이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조건을 가지고 대입을 해서 풀기 시작하면은 거꾸로 푸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걸립니다, 시간이. 자, 세로로 그었다. 세로는 체언이죠. 로는 조사죠. 그래서 체언 플러스 조사로 뭡니까? 그었다를 세로로 그었다를 서술을 수식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서술을 수식하기 위해 체언 플러스 조사로 쓴 문장. 그래서 리을이 나왔고 이건 틀렸죠. 바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문제 풀 때는. 그러니까 기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풀 필요도 없어요. 이렇게 제대로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빨리 풀 수 있습니다. 조금 더 부사이기 때문에 이것도 디귿에 해당이 되고요. 3번 같은 경우도 무턱대고가 부사이기도 하고 부사어기도 하죠. 그래서 많이 있다도 부사어이고 서술을 수식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디귿이기 때문에 당연히 틀렸고, 답은 4번인데 딴이 뭡니까? 사람을 수식하고 있죠. 관형어죠. 근데 관형어를 수식하는 부사어죠. 그러니까 디귿에 해당이 되고, 한순간 플러스 에죠. 셔플을 조사죠. 그래서 부사어. 그러니까 이것은 리얼에 해당이 되죠. 디귿 리얼이. 다음 4번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런 문제들 잘 풀려면 평소에 기초가 탄탄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 정형화된 문제만은 뭐 계속 풀어보는 거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자, 40번에서 43번이 이제 매체 문제로 가는데 짜장면에 대한 이야기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크게 어려운 거 없고 매체는 쉽습니다. 그래서 40번은 2번으로 봐주시면 될 것 같고, 41번 같은 경우도 잘 맞춰주셔야 되죠. 그래서 수정 이력 같은 건 제공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시면 되고, 5번 같은 경우는 이제 신문에서 짜장면을 사용했다 하는 것만으로 널리 쓰였다고 일반화하는 것에 대해서 적절한가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최근 상황을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리고 43번은 이제 또 문법 문제 같아 보이는데 실은 뭐 이게 이제 그냥 풀 수 있는 문제입니다. 뭐 반영하는 일이 이루어지지 않다, 지속될 수 없다 이런 뜻이 아니고 못하다라는 뜻이 반영하고 있지 않다 이런 뜻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44에서 45는 최근에 뭐 이렇게 보면 이제 카카오톡의 어떤 대화 이런 것들에 대한 답장 뭐 이런 것들의 기능을 제대로 익히고 있냐 뭐 이런 문제들인데, 마찬가지로 44번도 대화의 복사 기능을 활용했다라고 나와 있는데 복사 기능이 아니고 그 답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번으로 보시면 되고, 그래서 45번도 5번이 뭐 틀린 내용이다 쉽게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024학년도 수능 국어를 다 풀어봤는데 여러분들이 많은 것들을 좀 느꼈을 겁니다. 그래서 킬러 문항이라고 불릴 만한 지문이나 문제들은 없었는데 체감 난이도는 상당히 높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이제 선생님이 판단할 때는 지문 자체도 크게 어려운 건 없었습니다. 과학 지문이 나온 것도 아니었고 실제로 문학이 굉장히 꼬아서 낸 것도 없었고, 그럼에도 이제 어렵게 느껴진 것은 이제 문제 자체가 굉장히 이제 꼼꼼하고 꼼꼼하게 지문을 파악했어야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이제 많아지다 보니까 체감 난이도 올라가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꾸준하게 모의고사를 계속 풀어주시고
어, 그리고 기본에 충실해야 됩니다. 아까 이제 문법 문제 같은 경우도 선생님이 항상 강조하는 게 어떤 그 정의, 그리고 그 품사나 문장 성분이나 어떤 그 개념어를 확실하게 정리하고 넘어가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드리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간과하지 말고 우리가 겸허하게, 겸손하게 선생님이 이제 외우라고 하는 부분들은 좀 잘 외워서 대처를 하는 게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장시간 동안 고생 많았습니다.